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이죠.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나오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고 내일도 아마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비 내리는 양이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예보도 있죠. 모처럼 여러분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은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참석하는 걸 우리가 제약할 순 없다. 스스로 참석을 안 해주길 바란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두 의원을 정리하겠다는 입장 표명인 것 같은데요. 두 의원의 입장에선 지금 당장 국민의당을 스스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스스로 당을 떠날 경우에는 의원직을 박탈당하지만 출당될 경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들을 출당시키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탈당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출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역시 출당을 시키면 결국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꼼수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출당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현실, 이것이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딜레마일 겁니다. 서영교 의원의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맞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인숙 의원은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터졌을 때 곧바로 나름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 국민의 입장에선 좀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버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여론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런 모습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회사 같은 경우엔 불매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사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이 팔리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거든요. 볼크스바겐 한국법인이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배상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데 대해서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볼크스바겐은 피해 고객과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액으로 1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9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29일 날 합의했습니다. 2.0 TDI 디젤 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가 47만 5천 명이고 이들 전원에게 일단 대략 591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배상금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영미법 체계인 미국과 대륙법 체계인 우리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런 식의 조치의 언급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볼kswagen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갈치 할당량과 조업 척수를 늘려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로 일본이 수산자원 보호를 들어서 거부하면서 2010년도 이 한일 어업 협상이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기라는 거는 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약자죠. 그렇습니다. 예. 이 회의에서는요, 2016년 어기,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거든요. 예. 양국의 입어 척수와 총 어획 할당량, 그리고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 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 조건 강화 등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승어업이라는 건요, 이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랫줄 들여서 고기를 이제 산채로 낚는 조업 방식인데, 제주 은갈치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망어선은 이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죠. 예. 우리 측 연승어선의 조업 조건을 좀 완화하는 한편, 채산성 있는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을 2,150톤에서 5,000톤으로 증대를 우리는 요구를 했고요. 만약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수영 내에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 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 우리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러니까 일본 측은 이제 자국의 수영 내에 우리 어선의 일부 위반 조업과 조업 마찰, 그리고 자국의 수산 자원량 감소 등을 이유를 들어서 연승어 입어 척수를 현재 206척의 35% 수준인 73척으로 제한하겠다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어업인들이 손해는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30일 자정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단속선의 무허가로 납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일본 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정부가 얼마 전에 집단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집단 대출이요. 이거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지금 불씨가 그나마 조금 살아있던 분양시장마저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반대로 규제 범위가 크지 않아서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두 개의 의견이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집단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지방에 이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까지 냉각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전체 분양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던 강남권 재건축을 직접 겨냥하면서 지방시장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지방 부동산은 상황이 계속 악화됐는데 이번 조치로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브렉시트 영향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조치를 못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 않다. 시장에 경고만 보내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보증 한도를 1인당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 해당 범주에 드는 주택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12,525가구 중 9억 원 이상 되는 가구가 858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가 나온 주된 배경이 된 강남권 재건축 지역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한 집단 대출이 이루어지면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조치 이후 분양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면세 컨설팅 업체. 예. 이 업체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이 신영자 이사장 딸들에게 이렇게 들어간 정황이 검찰이 포착을 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 이사장과 이 컨설팅 업체 BNF 통상의 계좌를 정밀하게 추적한 결과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 중 상당액이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 씨 외에 동생인 딸들에게도 흘러 들어간 단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즉, 그 지급된 급여가 수년간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이어서 BNF 통상에서 특별한 직함 없는 딸들에게도 회사 돈이 유입된 정황을 밝혀낸 것이죠. 검찰은 명목상 회사 임직원에게 주는 급여로 회계 처리한 뒤 딸들에게 들어간 돈만 수십억 원대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검찰 BNF 통상은 이 아들 장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신 이사장이 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술을 확보했는데 왜냐하면은 아들 장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현재 경영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수년간 100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도 석연찮은데 신 이사장 일가가 복잡한 자금 흐름을 거쳐서 회사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롯데일가는 배임 외에도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예, 참, 이 따님들은 부모 잘 만나서 아주 참 부러워요. 참, 이런 식으로 기업 운영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안에 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 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죠? 예, 어제 서울 중부지방법원에서 이 박태환 선수 측이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 1차 신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 박태환 선수 측에서 이 국제스포츠중개재판소 이 카스가 7월 3일 전까지 잠정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체육회가 이 카스의 잠정 처분을 따라야지 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반면에 대한체육회는 이중 징계 여부는 이 카스가 판단할 사안인데, 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이 카스 규정에 이 중개에 들어가면은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이 박태환 측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이 카스 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이 판결 내용을 보고서 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다툴 권리가 보장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는 이 체육회가 만약에 카스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박태환 선수 이렇게 올림픽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에서는 경찰하고 소방관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웰컴 투 헬 리오, 이 지옥 같은 리우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 리우데자네이루 이 경찰하고 소방관이 이 갈레안 국제공항하고 주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할 때 현수막에 쓴 내용이 이 지옥 같은 리우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리우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예. 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가 임금 체불하고 처우 개선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주가 이미 지난 17일에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했는데 실질적으로 파산이거든요. 이 경찰하고 소방관들한테 임금도 못 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차량, 연료, 화장지 같은 기본적인 물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프란치스코 도넬레스 리우데자네이루주 주지사가 중앙 정부에다가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 주지사는 이 정부가 약속했던 올림픽 예산 8억 6천만 달러를 받지 못해서 파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림픽까지 41일도 안 남았거든요. 이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림픽 개최 도시가 이렇게 아주 어수선하고 야단법석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죠. 이 정도까지는 사례가 없었죠. 대부분 올림픽 때마다 경기장 건설이 지연돼가지고 걱정거리는 있었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예. 예. 자, 여자농구 선수 최시리 특별기여 가정 파장이 지금 끊이질 않는데 말이에요. 예. 대한체육회가 사전에 문서가 조작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최시리의 특별 귀하를 4월 6일에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전날인 4월 5일에 체육회가 이 최시리의 문서가 조작됐다 이런 제보를 이메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체육회 담당자가 이 제보 내용을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 특별 귀하 추천이 결정된 뒤에야 상급자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체육회에서는 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 특별 귀하 추천 절차에 허점이 많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최동호 평론가께서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 이런 걸 제대로 제출해줘야지 그 위원회에서 뭘 제대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위원회는 이 체육회 직원이 아니고 이 자문위원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절차는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미 이 최시리의 허위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스포츠 공정위원장이 국민 여러분들께 이 죄송하다는 이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야구 얘기해보죠. 어제 프로야구 기아가 6연승을 달렸네요. 어유 잘 나가네요, 요새. 예. 이 이보모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기아가 6연승을 달렸거든요. 이 이보모 선수가 어제 LG전에서 이 9회 말 결승타로 기아의 5대4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NC가 이 두산을 10대4로 이기고 5연패에서 탈출했고요. 롯데는 삼성을 5대4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넥센이 한화를 7대4, SK도 이 KT를 7대4로 따돌렸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어제 FC 서울 감독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역전패를 당했네요. 데뷔전 때. 예, 데뷔전인데 이 신고식을 톡톡히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성남 FC와의 경기였는데 이 선제골을 뽑아내고 앞서가다가 내리 3골을 내주면서 1대3으로 역전패한 겁니다. 이 FC 서울이 2연패를 당했거든요. 예. 이 선두 전북 현대가 이 전남 드래곤즈를 2대1로 어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2위 FC 서울하고 이 선두 전북과의 승점차가 5점으로 벌어졌고요. 예. 이 전북은 어제 승리하면서 개막 후에 1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예. 아니, 그 신고식을 톡톡히 해야지 또 앞으로 잘 나가요. 예, 예. 예,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영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지난주에 가족끼리 야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몇십 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몇 시간을 청소해야 다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없을 땐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가서 다 먹은 후에 빈 용기를 다시 싸들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하는 법, 조금은 불편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환경 에티켓은 더 가까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저 멀리, 환경을 보호하며 공연 관람하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등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예, 비는 그쳤는데 날씨는 잔뜩 흐려있는 아침입니다. 8시 31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과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 옆으로 가는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분당 수서로와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이 주변의 동호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량 밀립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외곽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도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 연희램프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 지날 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그룹 CN블루의 보컬 정영화 씨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주거지 소속사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돼서 좀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주식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은영 전 한진해 회장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 이용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직접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김인원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시죠? 네, 김인원 변호사입니다. 아유, 참, 정말, 이렇게 훈훈하게 나오시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할 거는 굉장히 살벌한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내부자 거래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법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내부자가 무엇인지, 미공개 주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자를 보면은 일단 내부자는 첫 번째 당해 기업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주유주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주유주주는 주식 발행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유주주가 아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주유주주를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주 내부자라고 있는데요.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감사 계약이 한 외부 감사인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위해서 인수계약을 맺은 증권회사, 거래은행, 변호사 또는 회계사, 컨설팅 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수령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보 수령자라 하면 내부자 등으로부터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일체로 전달받은 자를 말하는데 정보 수령자는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 경우에도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요. 네네. 잠깐만 저 애청자 여러분 좀 딱딱히 듣기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미공개 정보가 무엇인지 좀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공개 주요 정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득을 취하는 정보로서는 당해 기업이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또 중요한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유무상 증자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정보가 있고요. 손실을 회피하는 정보로는 영업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분식 해결한 것이 적발되었다든가 또는 회계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의견 거절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 즉 비대칭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언가 기업의 주가에 변동을 끼칠 정보이면은 대충 다 미공개 주요 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들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문직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찰에서는 한국거래소라든가 금융위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창 우리 인구 해제됐던 한미약품 있잖아요. 한미약품의 신개발에 관련돼서 연구소 직원이 주식을 미리 매집했다든가 또 삼성테크인이 하나에 합병되었을 때 그 당시 삼성테크인 직원이 주식을 또 매집한 사례. 요즘 특히 공인의 회사들이 감사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주요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주식을 얻은 사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 지금 교도소에서 다 복역하고 있습니다. 아, 교도소에 계시군요. 네,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발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내부 고발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한국거래소에 감시부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시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한국거래소에서 조사를 하고 금융위원회와 같이 함께 검찰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징후라는 게 그게 주식 거래량이 막 좀 진짜 좀 양이 많아야지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주식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회사의 기업 정보가 발생하기 이전에 갑자기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외국도 이 내부자 거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죠? 원래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는 이 내부자 거래가 원래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1987년도부터 이제 이게 저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부터. 근데 처벌 강도는 외국이 더 세다 그러던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셉니다. 그 앨런 사태를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앨런 사태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앨런에서는 그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CEO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들을 모두 팔아치웠죠. 우리 앵커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앨런 CEO들이 얼마나 형량을 받고 계신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뭐 기억을 못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년 이상 받았습니다. 엄청난 형량입니다. 180년. 네네. 예. 그러니까 참 그게 종신형 그러면 되지 뭐 180년 형 이러니까 근데요 그 숫자 180년은 살고 나오면 되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형을 때리는 게 그 형을 연도하는 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땐 더 막막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종신형보다 180형이 훨씬 더 그 체벌의 효과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불공정하잖아요, 이거. 예. 저희 자본시장법에 규율 하고 있는데요. 예.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그 처벌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예, 그래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다음에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자격정지도 구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역형을 선택할 때는 벌금이 반드시 병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중요 정보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법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보니까 뭐 참 여러 내부자 거래. 근데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런 유혹에 접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부자 정보. 근데 이게 사실 떨쳐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말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일확천금도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이 증권이나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모르는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니까 이번에 한번 투자를 해보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에는 천사의 목소리 들리죠. 자기한테 중요 정보를 주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이러한 고급 정보가 올 수도 없고 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세입군의 목소리고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유혹되지 않기를 맞습니다. 권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최은영 전 회장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최 전 회장님은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많은 손실을 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나 가족의 소유한 주식은 스스로 소각을 해도 시원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회피해 보겠다고 주식을 팔아치워가지고 약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오너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고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최 전 회장님은 구속기간이 한참 넘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장 기각에는 사유가 있겠지만 법원에서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한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형을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강력히 있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청자 여러분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해 주실 걸 다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김인원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정말 빅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말이에요. 브렉시트 있지 않습니까? 이 브렉시트가 큰 파장을 불러줄 알았는데 별로 안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파장이 올 수 있다. 그런 단기적으로 근데 왜 생각보다 파장이 주는 거예요? 이제 돈도 풀고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예,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비교하면은 그때는 금융거래가 마비되고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나타난 경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브렉시트는 국민 투표라는 정치적인 행사 때문에 나타난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그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했어도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을 해서 영국과 유럽연합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계가 다시 설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나 다 손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위기는 일단 위기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위기는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각국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환 시장이나 증권 시장이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안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세계화 문제. 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양극화 문제 이것 때문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영국이 세계 경제의 지뢰를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아주 혼돈에 빠졌습니다. 자칫하면은 유럽연합의 도미노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침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우려도 생기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 브렉시트의 이제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세계화 양극화 그것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브렉시트는 한마디로 세계화 양극화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분노 폭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국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요. 저소득층, 저학력층, 장년층이 유럽연합 탈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은 그 해외 이민자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가졌었거든요.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이후에 각국 경제를 휩쓴 세계화 그리고 약육강식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결국 이제 고학력의 자본가 세력은 특권과 부를 누리는 지배계층이 되고 그다음에 저학력의 노동자들은 실업과 빈곤의 희생계층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노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번에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영국이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정치 쟁점화되면서 국민 투표를 치르게 되고 결국 유럽연합 탈퇴라는 이제 지뢰를 터뜨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양극화라면은 뭐 진위계수 같은 경우 제가 영국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양극화 진행 속도를 보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양극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뭐 심하게 얘기하면 양극화 공화국이다 이래도 과언은 아닌데요. 이념 양극화, 지역 양극화, 계층 양극화, 기업 양극화, 세대 양극화,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양극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노동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인데요. 우선 노동시장 보면요. 실업자와 취업자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 원청업체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격차. 이것이 서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인데 돈이 있어야 사교육을 받고요. 원하는 대학을 진학한다. 돈이 없으면 아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런 어떤 이제 심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것을 이제 만들면서 돈 있는 사람만 학교 다녀서 변호사, 의사 같은 사회 기득권 계층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신분 상승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이냐. 이럴 땐 이제 소외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심지어는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어떤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 사회 갈등이 극도의 상태가 되면서 심각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내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참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예. 국회의원 자식들은 어떻게 다 법학전문대학원에 그렇게 쑥쑥 들어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국회의원분들이 더 잘할 텐데 참 신기합니다. 예. 근데요. 교수님, 금융위기는 어떻게 이게 국제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나요? 브렉시트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국제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유럽연합이 계속 흔들릴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의 3대 축인데 그 축이 무너지면서 이제 국제 외환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 계속 불안해질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제 무역과 국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침체 상태인데 무역이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 시장이 불안하면은 이게 결국 이제 세계 경제가 더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심각한 것이 세계 경제가 더 침체한다. 그리고 금융 시장이 불안하다. 이쯤 되면은 신흥국 부도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신흥국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아마 최악의 경우는 세계 경제 공황 이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브렉시트가 당장 우리 경제한테는 어떤 영향을 지금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가도 다시 오르고 환율도 좀 안정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일단 너무 이제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그 심리가 형성이 되면서 금융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볼 거라는 것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 일어났던 유럽에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할 텐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제 그 외국 자본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실물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 수출이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유럽연합 자체 수출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럽연합하면은 중국이나 미국에 이어서 3대 수출국인데 거기서 타격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산업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17개월째 수출이 감소세인데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특히 걱정은요. 유럽 경제가 침체하면은 지금 유럽에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영향으로 우리가 두 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국 경제 침체하면 직접 한 번 받고 중국 통해서 한 번 받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물 부분에서 수출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으니까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요. 단기적이면 몇 달인가요? 중장기는 몇 년? 보통 단기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하면 1년 이상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금융시장 안정 이렇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이제 경제 구조가 지금 경쟁력을 잃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의 추경 편성은 그러면 잘했다고 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왕 시기가 중요하다. 이왕 빨리 해야 된다. 네. 예. 시기적으로는 적절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그 정부 대책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내리고요. 예. 국가 재정을 20조 원 확대해서 풀겠다. 20조 원의 내용은 추경 10조 원 그리고 공공부문 지출 10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경제가 정말 살아날 것이냐, 구조가 바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이제 3대 악재에 휘말려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출과 내수가 모두 곤두박질 치면서 경기 침체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해서 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설상가상으로 브렉시트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그냥 불안한 상태거든요. 수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 추경 가지고 살리겠다, 구조 바꾸겠다 이러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고립주의가 판을 치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죠.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반세계화 이게 결국 민족주의인데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그것이 어두운 그림자인데요. 예. 우리 경제는 뭐 개방 경제이고요. 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고민과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첨단 상품을 빨리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 세계 어느 시장 갖다 놔도 어떤 민족주의고 어떤 국수주의건 간에 한국 물건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역 장벽이 높아져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빨리 이제 확보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수산업을 발전시키죠. 우리 경제 지금 5천만 인구인데 내수산업을 잘 활성화시키면은 경제의 그때 대의존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수산업 이제 발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경제 외교 잘해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FTA 같은 거 더 많은 나라하고 체결을 해서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경제 영토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경제적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우리 정부, 특히 정치권도 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쟁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해석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예. 경제에 관해서 정경 분리를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국민적 여론을 좀 만들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